네, 바로 2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사가 실무상 접하는 사건, 사고 제대로 마스터하기라고 이제 보통 제가 외부 기업체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보상, 부제는 뭐 그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했었죠. 예. 제가 지워놓고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따라했죠. 네. 그래서 뭐 양력에 대해서는 아까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2교시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주업은 손해배상사고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개인보험심사역, 사고조사 분석사, 자산관리사, 국민대학교 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페스코리아에서 강의했었고 현재는 한국금융보험교육원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데 거기서 손해배상사 시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사 시험 1차 보험계약법과 2차 재산보험 2개 강의하고 있고요. 강의는 이게 사실 부업이긴 해요. 부업이고 그냥 주업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꿈전사라고 꿈을 전하는 사람들 그 영업하시는 분들 모여있는 밴드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손해배상사로 등록이 돼서 담당 손사로 등록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FP클라우드에서도 강사를 했었고요. FM코리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FM코리아에서 이번에 또 갱신됐죠. 자동차 보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 바뀌면서 갱신된 컨텐츠를 올해 또 찍었었고 경영학 박사는 올해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 이번 4학기 차거든요. 4학기 차인데 뭐 지도 교수님에게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다면 박사는 그냥 수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수원 소속으로 있고요.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봐요. 저는 손해배상사지만 이혼 사건도 많이 보고요. 재밌는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손해배상사회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회비 낸다는 얘기니까 큰 의미는 없고 판교환 풍구 사고라고 예전에 그 걸그룹 보다가 그 환풍구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었죠. 그 사건 손해배상 참여했었고요. 3년 전에 파주에서 있었던 화재 폭발 사고 손해배상 했었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 여기 있는데 시험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나 카톡 주시면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주말은 집에 전화기를 던져두고 다닌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저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손해선생님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그 네이버 밴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그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특강할 때만 제가 작년에도 특강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입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묵혀만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분, 4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사이버대학교 관련돼가지고 금융보험학과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저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만든 밴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석마스터 TV 제가 본업이 손해배상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제 사례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뭐 직장 유암종, 뭐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 뭐 그다음 뭐 진단비, 갑상선암, 뭐 일반암 보상 사례 뭐 이런 것들 올리고 있고요. 주요 이제 뭐 손해배상사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손해액도 있지만 산재 및 근저사고, 뭐 상해 생명보험금 청구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게 자동차 보험은 지금부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교통사고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자가 조금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시다 보면 고객들의 어떤 손님들 뭐 가입 고객들의 어떤 요구가 있죠. 사고 났는데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랑 얘기해 가지고 무조건 돈을 많이 내놔라. 아니면 말 안 들으면 민원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004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강산이 한 번 변했죠. 한 번 이상 변했죠.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먹히고요. 그 절차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불만을 목적으로 넣는 민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 그렇게 조정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도 가장 꺼리는 게 서비스 불만족 민원이지
손해액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민원 넣으세요 이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알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근거가 있는데 안 준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가 더 효과적이지, 그냥 돈 안 줘서 기분 나빠요, 나 더 받아야 되는데 못 줘서 기분 나빠, 이거는 먹히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럼 강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 보상 및 실무니까요.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의 구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사고 발생,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적절한 대처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사고가 빵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탁 밟자마자 어떤 말부터 나오죠? 아이씨, 이 말부터 나오죠? 큰 사고 아니면 짜증부터 나죠. 일단 아이씨지만 일단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상 찌푸리면서 마치 네가 왜 이렇게 잘못했냐는 표정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쪽도 발끈하고, 요즘에는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얘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이 바뀌고 대부분 난 잘못 없다 이거예요. 네. 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평택에 갔다가 직진 중이었어요. 직진 중인데 저 앞에서 중앙선 옆에 있는 대양차선이니까 중앙선 옆에 있는 차선이 저랑 이렇게 대차되는.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오다가 저희 선생님도 오다가 저는 이렇게 얘가 꺾으려고 그러나? 중앙선 꺾을 데가 없는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중앙선 넘더니 제 차를 퉁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대요.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여기서 유턴하려고 그랬는데 저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 가는 거 보고 섰거든요. 이거 넘어오는 거 보고 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겠다고 일단 보험 접수하겠다고, 왜냐면 범퍼가 좀 찌그러졌으니까 보험 접수하고 있는데, 그냥 뭐 몸은 솔직히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부딪히기 통수치기만 해도 들이다 눕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안 했죠. 근데 다음 날인가 보험사, 그 당시 이제 KB 전이었으니까 LIG였어요. 거기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그 아줌마가 말을 바꾼 거예요. 경찰서 신고 안 하고 보험 접수만 하니까 자기는 중앙선을 침범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힌 거고, 사실 자기가 차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항에 직진을 했다. 그래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어쨌든 중앙선 침범했는데, 그럼 어떻게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했거나 아니면 제 과실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쨌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블랙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블랙박스 건네주고 그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길로 병원 가서 누워버렸어요. 저는 뭘 하는 사람이죠?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개인보험이라는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손해배상사죠. 당연히 알죠. 알고 있으니까 가서 누워버렸어요. 대물로만 하면은 그냥 좀 렌트도 안 쓰고 웬만하면 그냥 수리비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이거로 갖다 열받게 하니까 누워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치료비 나가죠. 진단서 무조건 끊으면 2주는 나옵니다. 염좌 나오게 되면은 대인 합의 봐야 되죠. 그러면은 나가게 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할증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뭐 알고 있는 의원 병원들이 없겠습니까? 가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검사 받아보자. 엑스레이 찍으면 염좌 나오죠. 근데 그게 엑스레이 찍어서 염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엑스레이상으로 별 문제 없는데 염좌에 해당하는 증상을 얘기하면 그게 염좌인 겁니다. 염좌. 2주 진단. 네. 염좌가 별게 아닙니다. 인대가 잠시 놀라서 늘어났다. 이건데 엑스레이 찍어서 인대 늘어난 거 안 나와요. MRI 찍어 나옵니다. 근데 MRI 찍어도 인대는 안 나옵니다. 늘어난 거. 끊어져야 나오지. 그래서 염좌는 그냥 임상적 증상, 통증 호소하는데 엑스레이상 큰 문제 없을 때 그때 줍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가서 염좌 얘기하고 누워버렸어요. 열받으니까. 네. 그분이 사고 대처했을 때 정확하게 사고 진술하시고 잘못 인정하고 얘기했으면 그렇게까지 저도 안 했겠죠. 네. 대처 요령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적정한 대처 요령 뭘까요? 첫 번째, 우선 내려서 상대방 몸이 괜찮은지부터 물어본다. 어떤 분은 내리자마자 아니 나는 가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과실부터 묻는 경우 있어요.
어차피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부터 말아가지고 처음부터 감정 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이 있든 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내려서 몸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야지. 자, 2번 볼게요. 아무 말 없이 사진부터 찍는다. 내리자마자. 상대방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래서 울고 끝낼 것도 싸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머리를 클락션을 누르고 있는다. 요즘 옛날에는 내릴 때 이렇게 내렸잖아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요. 퉁 박으면은 머리를 클락션 누르고 있는 거예요. 빵 소리 계속 나고 있겠죠. 이렇게. 기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 잘못이 없다는 거니까 내리자마자 내 잘못 없는데 당신이 말했기. 싸우자는 얘기죠. 적절한 대처 요령은 내 잘못은 특별한 사유, 뭐 목격자 없고 블랙박스 없고 야간이고 CCTV도 없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큰 사고 내용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 없습니다. 내려가지고 몸은 괜찮으십니까? 물어보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뭔가 이제 부드럽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보험사를 이제 부르게 되겠죠. 보험사를 이제 뭐 서로 보험 접수 하실까요? 그래서 보험 접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그 뒤에서 제가 올림픽대로 해서 연달아 2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 2주 텀으로. 그 달은 정말 뭐가 씌었나 싶을 정도로 연달아 2번 뒤에서 콕 박았어요. 콕. 그러니까 범버의 기스도 안 갈 정도로 통 받았죠. 어느 정도였냐면 통하고 나서 앞에 차가 서긴 섰는데 얘도 받은 건지 말 건지 한참 있다가 내려가지고 보더라고요. 저도 받은 건지 긴 건지 말 건지 해가지고 딱 내려서 봤어요. 근데 요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부딪혔다가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차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부딪혔다 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찌그러진 건 없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운전하고 있었던 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그 통 부딪혔는데 병원 가서 누워야지 너 바보야? 그래서 가서 눕는 애들 많아요. 그럼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그때는 마디모드 신청해야 되고 마디모 나온 다음에도 그게 뭐 증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픕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뭐 몸은 괜찮으시냐? 뭐 괜찮다고 하죠. 그래서 차는 뭐 어떻게 좀 볼까요? 뭐 이렇게 보면서 원래 기스 있는 부분도 원래 이거 뭐 이 사고 때문에 이거 발생한 걸까요? 물어보면은 아니 뭐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처음에는 얘기해요. 작정하고 이제 소개목을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 큰 문제 없으신 것 같으면 한 20만 원 정도 선을 제시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 불러요. 왜냐면 그쪽에서 좀 더 부르면은 좀 조정해야 되니까 10만 원 정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정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때는 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그러면 제가 10만 원 입금시켜 드리도록 하고 합의를 보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 알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합의금을 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합의 보시고 해서 지금 바로 입금시켰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겨두고 당연히 온라인으로 쏴줘야 되겠죠. 쏴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2번 있어서 2번째는 이렇게 전화 왔어요. 10만 원 얘기했더니 3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기수도 안 어디가 부딪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열이 받긴 하지만 20만 원 정도에서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뭐 알겠대요. 20만 원 주고 끝냈어요. 끝냈더니 한 3시간 있다 전화 왔더니 아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몸도 안 좋은 거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몸 안 좋은 게 2시간 있다 나타났을까요? 그건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했겠죠. 병원 가서 누워라. 속된 말로 병신아 너 누우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기하니까 이제 왔겠죠. 제가 얘기했죠. 합의를 보셨고 그 당시에 뭐 제가 사기, 궁박, 무경험에 의해 가지고 합의를 보신 것도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보신 건데 특출한 어떤 사유가 없는 이상은 여기에다 합의의 번복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법률적으로도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 이거 뒤집겠다라고 뭐 인사조정을 건다, 민사소송을 건다, 정말 아프거나 하면은 민사소송, 민사조정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은 단순 돈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그 경우 후자였을 경우에는 얼마 더 받자고 괜히 민사조정 걸었다가 머리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말자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버리는 게 제일 좋고 저도 보험 처리 안 해서 좋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먼저 몸부터 물어보고 나서 사진을 찍어둬야 됩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두느냐. 사진을 이렇게 찍어두는 겁니다. 상대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도 사진을 꼭 찍는다. 그래서 운전하던 블랙박스라도 왜 블랙박스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보통 본인이 불리하면요. SD카드 지워버리거나 그 장면이 녹화가 안 돼 있다고 뻥을 쳐요. 네. 그때까지 말짱하게 불 나오고 있던 애가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SD카드 물에 뺏어가지고 갖고 오진 않잖아요. 며칠 있다 블랙박스 그때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때 있긴 했는데 그게 지워졌네요. 아 참 그때 SD카드를 빼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지 않고 상대 차에만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진을 좀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사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진 찍어 두는 게 좋죠. 사진은 네 가지를 찍어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거리에서 한번 멀리 떨어져서 한번 찍는 거예요. 차와 주변 환경이 나오게. 그게 뭐냐면 사고 장소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에서 한번 찍습니다. 근거리. 차가 어느 정도 찌그러졌는지 그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그 어떤 속도라든가 운전자의 충격 정도를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한번 찍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퀴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얘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지 직진 중이었는지 상대방의 진술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퀴는 보통 좌회전 하려고 이렇게 하다 사고 났는데 사고 나자마자 빡 바로 잡아놓고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바퀴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되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한번 상대방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 한번 찍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있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난 다음 뭘 해야 되죠? 긴급하게 차를 갓길로 빼야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험사 올 때까지 차 방치해 두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차 엄청 밀리고 교통체증 생기고 원인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매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죠. 사진 찍고 정리됐으면 차는 일단 갓길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정말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좀 성인들이고 다 운전하시잖아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요. 불법 주정차 좀 하지 마십시오. 불법 주정차. 네. 저희 동네에서 실제로 재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네에서 있었던 일. 낮에. 자, 여기가 사거리예요. 초등학교 있어요. 횡단보도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건물이 쭉 이어져요. 이렇게. 여기는 중원선 하나 있고 차도가 하나. 그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씩만 있죠. 여기 건물들이 있고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 편의점이 있고 이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또 꺾고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골목길.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 또 빌라촌이 있으니까 차들도 여기 빌라 사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편의점이 있고 도로가 있고 여기 갓길이 있잖아요. 여기 도로 골목길이 있으면 아니 편의점 갈 일이 있으면 이 편의점 앞에 이제 그 인도가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한세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차를 걸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볼까요? 잠깐만요. 꼭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있으면 편의점 있죠? 들어가는 골목길이 이렇게 있었죠? 그 여기 이제 앞에 보통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편의점이 있으니까 요 사이 이렇게 넘어가면 요 공간이 있죠. 여기다 꼭 이렇게 사이 이렇게 세워놔요. 그 비상 깜빡이 켜놓고 우리나라 참 진짜 신기한 게 비상 깜빡이만 키면 어디든지 다 세워도 되는 줄 알아. 그럼 그건 망고 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해놨는데 문제는 이 편의점 위에 가정집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횡단보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편도 1차, 왕복 2차 횡단보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이제 보고 그 건너편에 놀러 가려고 애들 2명이 남매였나 자매였나 보고 있길래 건넌 거예요. 근데 차가 여기 서 있잖아요. 비상깜빡이 켜놓고 대낮에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돌았죠. 뛰어서 건넌다고. 근데 여기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버스가 좌회전하다가 이 차가 비상주차를 해놓고 얘가 앞으로 돌아서 뛰어나오니까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애를
애가 키가 작잖아요. 8살짜리였으니까. 아, 6살이었나? 그럼 버스 바퀴만 했어요. 바퀴에 꼈어요. 껴가지고 20m 갔어요. 20m. 제가 왜 하냐면 퇴근한다 오는데 소망쳐고 난리 났다고요. 도서관 앞에. 물어보니까 여기서부터 20m를 끌고 간 거예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즉사했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얘가 동생이었는데 언니는 먼저 건너서 동생 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위에서 그 애 엄마가 얘들아 천천히 가라고 창문에서 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보고 있고 언니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동생이 껴가지고 20m 끌려갔어요. 이때 잘못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한 버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불법 주정차 해가지고 시야 가리기 한 이 운전자 잘못일까요? 물론 버스 잘못도 있겠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안 지켰으니까.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에 건너는 분들 많지 않죠. 그렇다 치자고요. 일정 잘못이니까 책임은 지금 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없었다면, 이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면 이 친구들은 살았겠죠. 왜냐면 커브길인데 버스가 무슨 분노의 질주 찍는 것도 아니고 고속으로 달리지 않잖아요. 커브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 수 있거든요. 대낮에. 근데 불법 주행차는 더 웃긴 건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집사람도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물어봤더니 그 불법 주행차 차량이 시민의 말에 의하면 사고 나서 막 난리가 치니까 수유 나와가지고 타고 가버렸어요. 왜 갔을까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잘못 엮이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갔을까요? 후자였겠죠? 대부분. 네. 전자였다면 학교 생활보다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이래가지고 애가 죽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거요. 나는 괜찮죠. 다른 차들 시야 가립니다.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애들 막 뛰어나왔다 횡단보도 건너 뛰어다니 바로 그냥 뭐. 예. 그래서 차가 이렇게 세우니까 버스도 당연히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차 피해서 가려고. 얘는 이렇게 뛰어왔고 얘만 없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예. 그거 말고도요. 밤에 인적 드문 뒤에다가 저희도 아파트 뒤에가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차들이 잘 안 지나다니니까 불법 주행차를 해놔요.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밤에요. 여기 가로등도 없거든요. 어두워요. 저도 밤에 가끔 이제 차 운전해서 집에 간다고 뒷길로 이렇게 주차를 가다 보면요. 이거 못 보고 뒤에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덤프트럭 같은 거 받잖아요. 대부분 세게 달리다가 그거 받으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중상 이상 사망이고요. 동네에서 방도 하더라도 부상을 입겠죠. 네. 이 불법 주정차들 차량.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주차하는 데가 별도로 따로 있더만요. 이렇게 약간 걸어가야 되고 한 달에 월 주차 얼마 내고 그리고 돈이 아깝고 걸어다니기 귀찮으니까 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예요. 이제 불법 주정차. 진짜 문제예요. 네. 편의점도 이게 쓸 일이 있으면 여기 근처에 가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간이 주차장들이 있어요. 또는 빌라촌 같은데 앞 같은 데 있잖아요. 차들이 안 지나다니는데 버스들이 안 지나다니는데 그런 데 세우시든가 정 없으면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거를 야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꼭 여러분들 최대한 이거를 많이 이 내용을 많이 보시고 많이 인식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이 진짜 예. 결국 이제 이 집에 이사 갔죠. 어머님이 자기 애가 버스 바퀴에 끌린 채로 20m 끌려가는 거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버스 기사도 문제였겠지만은 문제였어요. 진짜로 이 불법 주정차. 예. 뭐 잠깐 이거 하는데 잠깐 이거 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 예. 꼭 여러분들 진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으니까 모두 끝이냐? 상대방이 처음 사고 났으면 다 그래요. 저한테 상담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거 상대방이 다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했다고 끝? 아닙니다. 보통 과실이 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어도요. 나중에 말이 살짝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그때는 그랬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그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냐. 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정말 예의가 다른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과실 도표에 따라서 과실이 인정되며 경찰은 과실 비율을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만 따져준다. 이거 뭐냐면 보통 이제 경찰서에 그 사고 내용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제 과실은 없을 것 같다는데요.
그럼 경찰관이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냥 하는 말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오로지 과실이 몇 대 몇 이게 아니라 그냥 도로교통법상 몇 조 위반,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만 결정하는 곳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찰은 그 이제 교통 법규 위반 사항만 따지는 곳이지 그 법규 도로교통법을 찾아봐도 이 경우에 과실을 몇 대 몇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과실은 누가 따지느냐? 소송하면은 판사가 따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사들이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그 과실 비율은 손해배상사라든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따지게 되고 법규 위반은 경찰서에서 따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과 경찰서에서 조사된 어떤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있는 서류상의 내용은 나중에 소송하게 될 때 블랙박스 파일이 없어지거나 한다면 그 서류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뭐 변경되는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말씀하셔가지고 변경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가해자가 괘씸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괘씸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불이익을 예방하는 거다. 즉 경찰서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신고해야지만 보험사에서 보상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찰서는 오로지 법규 위반만 따지면 끝. 그리고 과실은 손사들이 따지는데 되게 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열받는 경우. 지난날에 의정부 갔다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뒤에 그 먹자골목 있잖아요. 이면도로 막 상가들이 있고 막 술집들이 있는데 조그마한 골목에서 좌회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길래 저 차를 섰어요. 섰는데 오토바이가 못 보고 저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냐면 그러면 결국 저는 좌회전했고 좌회전 하는데 직진하는 오토바이랑 부딪혔으면 좌회전 차량이 명백한 과실이지만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섰어요. 섰는데 오토바이가 앞을 안 보고 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과실이 되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되게 웃기는 건데 오토바이가 오면서 내가 쓰고 나서 3초 후에 3초 동안 3초가 지나서 오토바이가 받았으면은 오토바이가 직진하면서 앞을 못 본 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오토바이 과실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 쓰고 1, 2초 내에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그 좌회전했던 차량의 과실이 커지게 돼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그 겪어보시면 블랙박스에서 3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딱 섰는데 오토바이가 하나, 둘, 통 받았어요. 그러면 거리가 한 오토바이로 왔으니까 꽤 좀 몇 미터 밖에서 왔겠죠. 근데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받았냐면은 통 받은 게 아니라 하나, 둘 저를 하나, 둘 하면서 저를 보고 핸들을 틀면서 스쳤죠. 슥 소리가 나더라고요. 슥 한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 섰어요. 이렇게 안 넘어지고 섰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내가 좌회전 했으니까 했고 했더니 뭐 저기 일단 명함 주고 뭐 그 배달하시는 분인데 일단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 자기는 가시라고 알았다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험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대물 접수를 해달라. 그래서 오토바이가 쓱 스치면서 사실 뭐 파손된 데는 보이진 않았지만은 파손됐으면 그날 운행은 못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알았다고 대물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이틀 있다 전화 와가지고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올라왔죠.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대인 접수도 딱 접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 저도 이제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저도 병원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가보자. 가지고 저도 병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오토바이는 대부분 종합보험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그 사고 냈을 때 제가 만약에 진단서 나오잖아요. 뭐 어쨌든 제가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제 진단서가 제 과실이 100이 아닌 이상 제 진단서가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 나오든가 재수 없으면 형사합의해야 돼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비켜서 제출해버렸어요. 해버렸죠. 근데 얘도 그동안 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움직이게 됐던 거는 대인 접수 얘기만 듣고 열받아서 한 게 아니라 대인 접수 얘기하고 어깨가 안 좋다. MRI를 찍어달라. 허리가 안 좋다. MRI를 찍어달라. 계속 요구가 온 거예요. 보험사에다가.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서 요구가 들어왔길래 얘기했어요. 찍어보시라고. 아유 뭐 그러시라고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근데 어깨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음. 허리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음. 근데 통원치료 다니시면서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합의금을 900을 처음에 900 네, 900 요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500, 안 된다고 하니까 300. 입원도 안 하고 통원 치료만 하고 있고 MRI 목, 어깨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랬는데 300. 예,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300만 원에 어떻게 합의를 시킬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손사 일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삼성화재 줬거든요. 그러면 주세요. 대신 저 주변에 환자분들 찾아가지고 통원 치료만 받으신 분들 삼성화재 건들 싹 다 모아가 청구할 테니까 다 300만 원 주시라고. 네. 그럼 저야 솔직히 통원 치료한 분들 삼성화재에서 보통 뭐 100만 원도 안 주고 합의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수임료 100만 원씩 받아도 그분들 다 할 것 같은데 10명만 모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벌겠네.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삼성화재 담당자가 아니 같은 일 하시면서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같은 일 하면서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다른 사람들 통원할 때는 300만 원씩 안 주어주면서 왜 저 사건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줄까라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봤어요. 오히려 반문했었죠. 근데 결국 그때 200인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 양반이. 네. 사실 제가 이거 민사조정 넣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열받아가지고. 근데 200 그때 논문 심사 기간이어가지고 좀 시간 끄는 통에 합의를 200만 원 주고 쳐버렸더라고요. 삼성화재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괘씸하면은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상대방 책임보험회사에다 부산 등급상 한도액이 110만 원이었거든요. 한도액 다 받고 경찰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벌금 나왔을 거예요. 벌금 나와가지고 벌금 뭐 나왔겠죠. 그래서 결국 과실은 내가 많아도 나가는 돈은 비스무리하도록 그렇게 맞춰버렸죠. 네.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해자가 요즘에 저 피해자라고 하면서 무조건 누우려고 한다, 뭐 너무 괘씸하게 한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거든요. 쌍방이면은 무조건 진다서 여러분들도 끊어가지고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벌금 나갑니다.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자, 고객의 경미사고 합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의 경미사고 합의금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미한 사고란, 경미한 사고가 도대체 뭐냐? 뼈가 부러진 건 당연히 경미한 사고가 아니겠죠. 하지만 경미한 사고는 후유장애가 없는 사고로 골절 없는 단순 타박, 염좌 및 긴장. 타박은 우리 타박상 아시죠? 네, 염좌는 인대가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긴장, 인대가 수축됐다. 놀래가지고 확 인대가 쪼그라든 거. 긴장으로 통상 초지은 기준 3주 이내의 사고를 우리는 교통사고에서 경미한 사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경미한 사고 합의점입니다. 자, 퇴원 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몸이 안 좋을 경우 통원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퇴원 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 사실 염좌라든가 긴장은 물리치료 받아도 그때뿐이고요. 시간이 좀 약입니다. 시간이 약이고 우스갯소리로 합의금 받으면 낫는 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건강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원 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다, 통증이 계속 오래 간다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팔다리가 저린다, 너무 계속 아프다, 3, 4일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허리라든가 목을 찍어봐야 되겠죠. MRI는 내가 원해서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러저러해서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소견을 냈을 때 그때 이제 MRI를 찍을 수 있고, 그렇게 MRI를 찍어야지만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경미한 사고 합의금 산정 내용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으로 위자료가 있고, 위자료는 이제 통상 12급,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합의금 산정에 대한 우리 실제 사례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자, 경미한 사고는요, 위자료는 통상 12급, 15만 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고, 이거는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염좌, 긴장, 이런 거 3주 진단 나오면은요, 거기에 대한 병명이 대부분 약관으로 찾아봤을 때 12급에 해당이 되고,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무조건 15만 원 이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을 기준으로 자백법 시행령이 기재된 등급을 적용한다 라는 거고요. 경미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에서 또 휴업손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 전체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경미한 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는 이거는 약관에서 명기가 되어 있고요. 약관에서 얘는 약관에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 차원에서 이제 향후치료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 시점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산정한 금액을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향후치료비입니다. 그래서 휴업손해는 그럼 아까 위자료는 알아봤죠? 대부분 12급이고 염좌, 긴장, 타박 이거는 15만원 산정됩니다. 위자료. 두 번째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1당 2번 일수 85%.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15%가 빠졌을까요? 보통 이제 사고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다. 근데 사고로 인해서 300만 원 번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음으로써 급여를 못 받게 됐다. 그러면 그 발생하는 경제적 소득의 상실분을 보상하는 게 휴업손해인데요. 이 경우에 15%를 빼는 이유는 사고가 있든 없든 사고와 무관하게 저는 밥 먹고 옷 사입고 관리비 내고 하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 비용들은 사고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그걸 15% 빼는 거예요. 그래서 85%만 주겠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거는 너희 소득 300만 원 다가 아니라 원래 는 관리비도 내고 모두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15%를 뺀 나머지 85%만 주겠다. 그래서 1단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제가 있어요. 휴업손해는 약관에서 말하는 휴업손해는 급여를 못 받았어야 돼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은 급여를 못 받았다는 급여공제의 사실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번 기간 동안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부는요? 주부는 그냥 일용임금 현재 28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임금을 기준으로 1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여 소득자인데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주부는 무조건 산정이 되니까 주부는 1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산정이 되니까 주부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되는데 만약에 300을 받았다 한 달에 하루 일당이 얼마죠? 30일 나누면 10만 원이죠. 근데 만약 입원을 뭐 열흘 했다 그러면은 10일 10만 원 10에 100만 원이죠. 곱하기 85% 85만 원이죠. 열흘 입원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자, 위자료하고 휴업손해잖아요. 내 과실이 없을 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열흘 입원했고 급여도 못 받았다. 그럼 이렇게 산정되기 때문에 85만 원 플러스 위자료 15만 원 100만 원. 약관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규정상 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통원치료를 시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통원치료 1회당 8,000원씩 교통비 따로 주는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고 합의금 산정 항목으로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얘는 약관에는 규정된 명시적으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실무상 합의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죠. 향후치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서 향후 소요될 수 있는 치료 비용을 주는 겁니다.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택시 공제라든가 버스 공제, 화물 공제와 같은 공제 회사들은 이런 어떤 실무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잘 안 줍니다. 잘 안 주고 보험회사가 조금 더 공제보다는 나은 편이죠. 자, 그러면 사비금 산정 예시입니다.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요. 2주 진단 받았습니다. 5일 입원했고요. 과실 없어요. 위자료는 12급 15만 원. 염좌, 뭐 긴장 뭐 이런 진단 받았던 타박. 휴업손해는 10만 원 곱하기 5일. 급여를 못 받았는데 5일 동안 못 받았으면은 85%니까
42만 5천 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15만 원에다 42만 5천 원 하면 얼마죠? 57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57만 5천 원만 받고 합의 보는 분 혹시 봤나요? 이번 5위라고? 여러분 주변에서? 안 하죠? 대부분 입원해 있으면 환자복을 입은 순간부터 뭔가 경쟁이 붙죠? 난 그거밖에 못 받았어? 아유 바보. 난 더 받을 수 있는데. 난 얼마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 뭐 저번 주에 퇴원한 김 씨는 얼마를 받았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 엄청 많아요. 이미 전설이 되어 있고 막 그분은 500을 받았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저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왜?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경우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받았던 그 기억에 남는 분들 중에서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웬 그 남편분이 군인분이셨고 와이프 배우자분이셨는데 40대 중반 10년 전이었죠. 40대 중반. 근데 본인은 그 3주 나서 3주 염좌. 근데 본인은 5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500만 원. 예, 근데 일반 보험사였는데 당연히 못 주죠. 못 준다고 했더니 합의 안 보고 1년 동안 통원 치료만 주구장창 다닌 거예요. 주구장창. 다니면서 민원도로 막 강하게 넣고. 그래서 결국 1년 하고 1개월 한 거의 13개월 만에 500만 원 받으신 거 봤어요. 500만 원. 본인 이렇게 받겠다 하고 50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보험사에서도 징글징글하다. 그게 줘야 될 돈이니까요. 소송해도 그 돈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합의는 봐야 되고 보험회사 특성상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맞춰서 준 거죠. 요즘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 안 먹히겠죠. 요즘에는 그럴 바에는 소송하라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소송해도 사실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분 사건을 제가 해드렸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듣고 못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처음부터 그 따님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어요. 따님이.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친구가 계단 위에서 뒤에서 밀었대요. 그래서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여자분이신데 여학생이.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수학여행 갔는데 웬 남자가 뒤에서 발로 무릎을 차가지고 끊어졌대. 인대가 또 끊어졌대요. 자, 그 정도 됐으면 도대체 어떤 애였길래 계단 뒤에서 밀고 남자가 뒤에서 무릎을 발로 찰까? 라는 궁금증보다는 인대 끊어진 게 또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어려도 십자인대라고 하는 무릎에 있는 중요인대가 2번이나 끊어져 있으면은요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수술했었고 여기 수술한 걸 또 주워 차가지고 또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져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학생이 아직 수술 안 받고 있었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수술을 받는 게 보상금 많이 받아요? 수술을 안 받는 게 보상금 많이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술을 안 받은 상태에서 훨씬 더 무릎이 좀 덜 흔들리고 있으니까 수술 안 한 상태가 합의금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후유증이 좀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딸의 수술을 늦출 때니 합의를 빨리 보고 합의금을 받은 다음에 수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거기서 경악을 했냐면 그 어머님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십자인대는 한번 끊어지면 이거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이게 마모가 계속 생기죠. 이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끊어져 있는 인대도 점점 말려 들어가죠. 인대가 탁 끊어졌으니까 말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애 무릎 관절에는 굉장히 안 좋고요. 심지어 관절염도 빨리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수술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어머님도 알고 계셔. 그래서 빨리 해달래 그냥. 그거 합의 전까지는 그 돈 받기 전까지는 딸 수술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그래서 뭐 1년 14개월 만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 듣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난 이건 못 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뭐 사건을 맡고 그게 저의 어떤 그 수입원이라 할지라도 봐가지고 그런 분들 사건은 맡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못 하겠더랬거든요. 딴 데 알아보시라고. 근데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금액 해보시는 분들 없죠. 대부분 150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 약관에서는 이렇게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150만 원을 이렇게 받고 합의를 보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상 향후치료비라고 하는 겁니다. 향후치료비. 절대적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분이 2주 진단 받았죠? 5일만 입원했죠. 그럼 2주 진단 받은 만큼만 꽉꽉 채워서 한다면 14일 입원할 수 있잖아요. 네, 5일만 입원했죠. 한 9일은 더 입원할 수 있었죠. 9일에 대한 만약에 2주를 꽉꽉 채웠다면 9일은 더 입원했을 것이고 입원했다면 하루에 입원일 그 병원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대략 한 5만 원 될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9일치 입원비 5만 원이 굳었잖아요. 4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5만 원에서 향후치료비 만약에 11일을 잡아줬다? 그러면 55만 원이니까 더해가지고 50만 원에 더 더해가지고 112만 5천 원.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우리가 진상을 부리면 향후치료비를 더 쳐주는 거죠. 3주 더 쳐드릴게요. 그럼 21일이니까 5만 원만 잡아도 105만 원. 그러면 50만 5천 원에다 더하면 약 16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주는 겁니다. 향후치료비로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간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한 소득 뭐 급여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중복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나와야 입원했을 경우 많이 나와야 한 1, 200 나올 거예요. 위자료 100만 원, 휴업손해 5일치, 향후치료비는 근거 없으니까 무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관에서는 뭐 이렇게 주고 있다. 향후치료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고 있다. 결국 약관은 이런 거죠. 속가 법원 기준보다 약관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기준 자체는 적게 잡혀 있지만 사람들이 그 금액을 받고 합의를 못 보니까 대신 실무적인 내용을 끌어당겨 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죠. 그냥 올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말도 아니게 나가는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할증되고 있습니다. 할증되고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과실상계 적용 및 범위입니다. 자, 과실상계 우리가 보통 과실이 뭐 3대7, 8대2 이렇게 잡혔을 때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개인배상 1, 2, 대물배상, 무보험차상의 담보 이렇게 과실상계가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거, 내 과실이 몇 프로든 간에 그 상관없이 주는 정액으로 주는 게 자기신체사고 담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동차상해 담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에는 남 다치게 했을 때 해주는 대인배상은 뭐 무조건 무한으로 하셔야 되고 대물배상도 무조건 가입 금액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고가의 차량이 많죠. 그래서 잘못 부딪혔다가는 내 돈이 왕창 들어갈 수 있어요. 대물에서 한도 끝나버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보상을 해주실 때 대물은 좀 두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 몸 다친 거는 이렇게 자기신체사고 담보라든가 자동차 상해 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낫습니다. 얘가 보상이 좀 더 두터워요. 얘는 예를 들어서 원래 원칙상 얘는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월급 손해, 휴업 손해죠? 없어요. 얘는 있어요. 얘는 얼마나 많이 다쳤든 등급에 따라서 그냥 정액만 줘요. 얘는 소득에다가 장애에다가 장애 기간에서 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허리가 부러져도 여기서는 주부일용으로 했을 때 압박률 20% 미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500 나온다면 여기서는 등급 1억짜리 기준으로 잡아도 후유장애 등급 해봤자 1,000만 원 정도 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많이 다칠수록 이 담보가 훨씬 유리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료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가급적 가입할 때는 이걸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적용 실무인데요. 자, 대인배상 원에서 사망보험금 보실게요. 과실상계 후 2천만 원 미달 시 2천만 원 지급한다. 사망했을 때 내 과실이 막 90% 이렇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95% 잡혀가지고 아무리 내 손해액이 2억이면 뭐합니까? 과실 빼면 내 과실 90% 빼면 10%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과실이 95%까지 잡혔다. 그러면은 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 경우에 5%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뺐을 때 아무리 적게 나와도 최소 사망보험금 2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하겠다. 약관에서 그래요. 약관에서.
근데 법원 실무에서는 과실이 아무리 많이 잡혀도 위자료조로 해가지고 보통 그래도 한 3, 4천, 4, 5천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과시상계, 과실이 좀 많이 잡혔다? 그러면 차라리 소송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인배상 1, 2, 무보험자 상위 과실상계 예시인데, 과실이 70%고, 과실상계전 합의금이 1,000만 원이고, 발생치료비가 800만 원이래요. 치료비가 800만 원 발생했죠. 병원에 이미 들어간 치료비가.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과실이 70%예요. 내 과실이.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내 과실을 뺀 나머지 300만 원, 30%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로 300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일단 줬잖아요. 치료비를 줬는 거는 일단은 임의적으로 100% 줘놓고 나중에 내가 받을 보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과실이 800만 원에서 원래 내가 70%만큼 부담했어야 되니까 30%만큼, 70%만큼 부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과실만큼. 560만 원은 내가 부담했어야 되는데 보험사에 내준 거죠. 300만 원에서 560만 원 따져요. 이게 치료비 상계예요. 이건 약관이든 소송에 들어가든 똑같아요. 과실이 잡히면 과실상계 적용하고 치료비 상계 적용하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치료비 800만 원 중 내과실 의무만큼 차감하면 마이너스 260만 원이 되지만은 합의금은 이 경우에 돌려달라고 260만 원 내놔 이게 아니라 합의금은 0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치료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다만 간병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약관에 따른 간병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고 과실상계 적용하려면 과실 비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실 비율 적용은 보통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고 유형이 없거나 그 손해보험협회 들어가시게 되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있고 거기 맞춰가지고 사고 형태에 따라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내 과실은 몇 대 몇이다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고 유형이 없거나 이게 뭐냐면 이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자체는 어떤 사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유형에 딱 들어맞는 사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과실을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판결례를 참작해요. 유사한 판결례를 찾아가지고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송 실무상 그러면 과실은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저희가 법무법인이니까 이제 소송도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그럼 피해자한테 유리할까요? 과실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2004년부터 일할 때에는 소송 기준이 피해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판사분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불쌍하게 보고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그냥 과실 비율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있다 사고 났어요. 또는 빨간불에 건너다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 사고 났죠? 과실이 얼마나 잡힐 것 같으십니까? 최소 70%, 70%. 예전에 한번 그 빨간불에 사고 난 것도 50%짜리, 60%짜리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왜 70%냐, 말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그쪽 알아보세요. 이거 말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분이 50%, 60% 나왔던 게, 왜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판례가. 통상적으로 다 70%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특이하니까 신문 나오면 특이하니까. 그러면 그 특이한 거 경우 1심 판례였는데 그것도 지방법원 1심 판례였는데 그게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는 50% 60% 될까요? 안 그렇거든요. 소송하면 다른 지법 가면은요 도로 원래 나왔던 판결내에 따른 과실 비율을 적용해버립니다. 어떤 판사가 10개의 70%짜리가 있고 1개의 50%짜리가 있는데 이거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다 원래 있던 거를 갖고 와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과실 비율이 피해자한테 소송 가면은 유리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항력적인 건 유리한 경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선 변경 형태로 들어왔는데 옆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과실도표에서는 10%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소송하게 되면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할 수가 없었다는 입증하면은 무과실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소송이 유리할 수 있죠. 예. 동승자감액이라고 있는데요. 동승한 탑승자의 손해액을 산정 시 동승으로 이익을 받던 만큼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운전자가 있고 옆에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술 먹고 집에 가겠다는 걸 태워줬어요. 태워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태워줄게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태워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가다 교통사고 났어요.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한테 청구했어요. 얘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할 때 다친 사람이 100%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운전했던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사고 나니까 다 달라 그러네 손에. 야, 또는 나는 호의로 좀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사고 나자마자 다 달라고 그러네 손해액을. 야, 내가 호의를 갖고 얘기하는 내가 미친놈이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동승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권유를 받았거나 권유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제한을 두는 겁니다. 100%다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도 그 차를 이용하면서 그 버스 탈 거 승무원이 편하게 가지 않았냐. 또는 네가 요청하지 않았냐. 또는 상대방의 어떤 호의에 따라서 타지 않았냐. 근데 다 받으려고 하는 건 넌 너무하지. 라고 해가지고 약관상은 20에서 30% 감액을 하고 있고요. 소송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안 잡거나 진짜 많이 잡으면 20%짜리까지 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 잡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는 거의 10% 내외. 네. 동승자 감액도 약관보다는 아무래도 소송이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감액이 적용되면 똑같아요. 과실상계하고 똑같이 보상액에서 감액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치료비에서 감액 비율만큼 추가로 차감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과실상계는 대인 1, 2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모두 적용이 되고 동순자 감액은 유형별로 적용을 하고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중 사고는 동순자 감액 적용 안 해요. 카풀 있죠? 카풀은 동순자 감액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가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고객이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유의점.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자, 고객이 가해자인 경우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륜차와 승용차 사고 또는 승용차와 승용차 사고 시 미미한 충격만 있었어요. 이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다. 대물 처리해달라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정부에서 났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됐었는지. 대물 처리는 당연히 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났으면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입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험사는 배제하고 상대방에게 민사조정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주진단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가해자예요. 제가 피해자인데 뭐 좀 스쳤어.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라, 300만원 달라. 그럼 제 입장에서 그 돈 보험에서 주고 보험료 할증 맞는 것보다는 민사조정 걸어버리게 되면 민사조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위자료 이주 나왔으면 50만원, 진짜 많이 판결해줘야 100만원. 일시일 수익. 뭐 통원 있잖아요. 아까 그 케이스는 통원만 했다 해서 통원만. 통원했으면 월급 손해 안 줍니다. 그리고 통원 교통비도 안 줘요. 통원치료 치료비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소송해도 이거는 많이 줘야 100. 진짜 판사가 뭐 오토바이 운전자 사돈에 8천이면 한 150. 근데 걔는 저한테 300만원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와서 저는 당연히 소송 지르는 게 낫겠죠. 민사소송 해가지고 받고 그 해당액에 대해서만 내 보험사에다가 줘라 이렇게 해줘버리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진단 시 상대방이 2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그냥 이거는 민사조정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위험한 이유. 자, 경미한 대인 사고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보험, 종합보험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검찰의 공소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 그래서 공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검찰에서 공소 제기 못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기본적으로 공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할지라도 종합보험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이렇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끽하면 형사합의까지도 봐야 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을 배제하고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대방이 근거 없는 진단서를 토대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치료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묻는 겁니다. 자꾸 뭐 MRI 찍어야 된다, 뭐 어깨가 안 좋다, 통원치료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병원에 내용 증명 보내는 겁니다. 의사 앞으로. 이거 봤을 때 통상적으로 판독지 받아보니까 문제도 없고 이렇다는데 객관적인 의학적 이유가 근거가 뭐냐. 만약 허위 진단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면 웬만한 의원들이 그 경상 환자 통원치료 어떤 어떻게 보면 수입의 수단으로 부르는 건데 문제될 것 같으면 아예 자기네들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가 봐도 경미하고 말이 안 되는 자꾸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해자 입장의 어떤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합의금을 산정해가지고 200만 원 주겠다, 3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근거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얼마 준다고요? 왜요?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되죠? 휴업손해는 통원치료일 때는 휴업손해 발생 안 하는데 왜 이게 통원치료인데도 휴업손해 넣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험사가 협의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예요. 협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다치면 그렇게 안 줄 거면서 왜 저 사람 진상 부린다고 그렇게 주려고 하냐. 그리고 진상 부리면 진상 부리는 편을 쓴다면 내가 진상 더 부려주겠다. 이렇게 그냥 확 찌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해자로서 휘둘리는 일이 없다. 다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도 뭐 얘기할 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뭐 입원하고 난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충격이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범부에 하다못해 기스라도 가고 그냥 뭐 좀 찌그러진 흉적이라도 있다면 입원 치료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진짜 뭐 흔적도 안 담을 정도로 뭐 진짜 툭 이 정도인데 이거 갖다가 입원하겠다, MRI 찍겠다, 뭐 달라, 얼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례로 견적이 20만 원 나왔어요. 목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견적이 20만 원 자동차 사고인데 견적이 20만 원 나올 정도의 충격인데 목 디스크가 그렇게 여러 마디가 터질 수 있을까요? 그분이 경추 2, 3, 4, 5, 6번이 나왔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근데 디스크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예전에 병 간 적이 없어. 이번에 찍어보니 디스크 나왔어. 그러니까 그 20만 원 견적 때문에 내 디스크가 2, 3, 4, 5, 6번이 5마디가 다 터진 거야. 그러므로 돈 1,000만 원, 1,300만 원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적정선에서 뭔가 합리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날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음날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좋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가해자가 됐고 제가 피해자라서 2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제가 1,300만 원 달라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제 의뢰인이었어요. 의뢰인이었지만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만 원 나왔는데 1,3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디스크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얘기해가지고 보험사랑 900만 원, 950만 원 선까지는 얘기해서 제시를 했더니 더 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끌어올린 손도 솔직히 많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20만 원 진단에 20만 원 견적에 디스크 5마디 나왔다고 생떼 쓰는 거 잡아가지고 후유증 잡고 950만 원까지 올렸으면 잘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적다. 말이 안 된다. 그 금액의 합의 보면 나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적정선에서 얘기해야지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막 그 분을 제가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게 반대의 경우라면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을까 그분이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상대성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뭐 진단비 분쟁이라든가 사망보험금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손해배상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밴드에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그 있는 거 제가 만든 거 있는데요. 혹시 뭐 저희 학우분들 가입해 주시면 이런저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